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58년도였던가요) 이분을 만나고 왔던 그 시간이 오늘은 그로부터 30년 후인 1998년 오리건주의 스프링필드로 갑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집념의 사나이 열혈 형사였던 피어스 브룩스 형사님은 이제 75세의 노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소와 다르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피어스 브룩스 형사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룩스 형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오솔록수군이군. 지금 몇 년도지? 지금이 1998년도입니다. 3월 3일이네요. 그래, 자네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만. 저는 약간 좀 시간의 특혜를 누리는 편에 속하니까요. 근데 뭐 저도 언젠가는 늙으니까. 네. 그래, 자네 말이 맞았어. 근데 뭐 어떤 거요? 다저스 말이야. 엄청난 팀이 되었지. 박찬호 정말 대단한 선수였어. 작년엔 정말 대단했지. 오슬록수군, 한 가지 말해주게. 다저스 올해는 어떤가? 저 자이언츠 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해도 상당히 어메이징합니다. 특히 우리 그 미스터 팍이 7월에 MVP가 되기도 해요. 줄라이 MVP. 네. 엄청나군. 그래, 몇 년간 오늘처럼 정신이 맑은 날이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구만. 다시 건강을 되찾은 느낌이야. 당연히 뭐 일어나셔야죠. 열혈 빼면 형사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 오솔록수군. 난 어떤 삶을 살았나?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댄 바우저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나와 2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그는 내 완벽한 파트너였어. 그도 LA 경찰로 은퇴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브룩스 형사님은 내가 본 어떤 사람보다 셜록 홈즈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런 일에 필요한 정확함과 헌신은 누구보다 훌륭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셜록 홈즈라니, 그 친구다운 비유구만. 네, 지금은 이제 은퇴도 하시고 뭐 한번 생을 돌아보시면 언제가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모든 시작은 1948년이었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입사하던 때였지. 나도 젊었어. 여러 범죄를 접했지. 폭력이나 마약, 살인사건, 순찰도 많이 했고. 자네를 처음 만난 건 그 후로 10년 후였지. 그렇죠. 그리고 1973년, 그때도 기억나는구만. 1985년이 아니고요? 1985년, 그때도 뜻깊은 해였지. 하지만 1973년은 재미있는 해였어. 인생에 하나의 즐거움을 얻은 때였지. 내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바로 그때. 1973년 어니언필드. 어니언필드요? 그래, 어니언필드. 베스트셀러야. 79년에 영화로도 나왔다고. 그 네힘버 영화에는 없던데. 응? 아닙니다. 무시하세요. 아무튼 거기 그 제임스 우즈라는 배우가 나와. 네. 그 배우가 거기 그 영화로 떴지. 그 뒤로 아주 잘 나가잖아.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스페셜리스트, 카지노, 작년에 콘택트에도 나왔지. 제임스 우즈 검색해 보니까 악역으로 많이 나오는 유명한 배우네요. 검색은 무시하세요. 근데 어쨌건 이 소설가는 무슨 관계이시길래? 그 소설가 그 당시에 조세프 암부라는 소설가가 정말 열심히 취재했어. 납치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로스앤젤레스 경찰들이 등장했거든. 내가 그 팀장 역할 그랬다고 좀 유명해졌지. 그리고 아까 85년 얘기했지. 네, 아까 얘기하셨어요. 85년 이제 다른 이야기 하셨죠.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해였어. 내 인생이 말이야, 하나의 점으로 결실을 맺던 순간이었지. 점. 하나로 뭔가 모였지. 1970년대부터 내가 조사했던 유사한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같은 나름 소위 말해서 첨단 시스템도 인터넷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수집하셨어요? 첨단 기술은 없었지. 지금 같은 건 없었어. 주로 공공도서관이나 뭐 신문 이런 거 통해서였어. 발로 찾고 엉덩이로 썼지. 바로 자꾸 엉덩이로 쓴다고요? 아, 하긴 이게 모든 사건 이런 것도 발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또 성취감도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이캡 아나? 알죠. 네. 바이캡 보고서가 컴퓨터로 입력되는 광경을 지켜봤어. 85년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 그 전부터 예산을 책정하고 상원위원회에 증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해서 그걸 이뤄낸 거야. 바이캡이랑 범인 추정 작업, 범인 인성 연구, 실무자 훈련 그렇게 4개 훈련 프로그램이 흡수되었는데 자네도 알 거야. 그 유명한 레슬러가 책임자가 되었지. 또 레슬러 선생님께서 또 책임자로 등장하셨군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엄청 실망했었어. 그 친구가 이 바이캡은 컴퓨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 자신은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행동과학이나 현장의 역동적인 수사 뭐 이런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 저도 바이캡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아서 이제 어떤 범주냐, 어떤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망까지 했다고 하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관계라기보다는 어쨌건 레슬러는 은퇴하고 얼마 후에 바로 은퇴했어. 심리분석 그 자문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거기 뭐 회사 CEO가 됐었지. 혹시 바이캡 거기 한번 바이캡에 좀 들려주게. 난 바이캡에 대해서 듣고 싶군. 그 제가 알아보니까 범인 체포의 6단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바이캡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첫 번째 단계. 그렇지, 그게 첫 번째 단계야. 그렇죠. 그리고 판단하는 과정, 살인의 유형과 동기, 살해자는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가, 범행 전후 행동과 걸린 시간, 범행 장소 등 이런 것을 판단의 과정이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검토의 단계입니다.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범인 추정, 인종, 성별, 결혼 여부, 주거 환경, 직업, 심리적 특성, 신념이나 가치, 경찰에 대한 반응 양태, 과거 범죄 가능성을 포함한 전과 여부 이러한 것들이 네 번째. 마지막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수사 단계. 서면 범인 추정 보고서가 수사관에게 전달, 가장 일치하는 용의자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여섯 번째 단계 체포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 고맙네. 90년대 들어서 말이야. 바이캡이 더 발전했어. 중반주 그 주나 지방 법 집행 필요하는 사람들이 정보 얻을 수 있도록 그게 바이캡. 나는 이 컴퓨터 같은 건 잘 모르지만 뭔가 액세스 보안 뭐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법 집행 온라인 포털로 엄청 커졌지. 더 안전한 시대가 된 거야. 그렇죠. 뭐랄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거지.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난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했었어. 1958년에 내가 그때 풋내기 경찰일 때 그렇죠. 방법들을 간소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컴퓨터라는 걸 알게 됐지. 58년에 말이야. 그렇죠. 좀 배우기도 했어. 근데 그걸 도입할 수는 없었지. 왜요? 우리 보스가 내가 도입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나? 모르죠. 그건 우리 시 예산의 반이 필요하고 우리 시 크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그랬어. 진짜요? 뭐 물론 약간 과장은 있었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이었지. 아이고 근데 당시에는 확실히 도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데 말이죠, 브룩스 선생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3월 3일을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함께한 거예요. 네,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래.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잘생긴 얼굴이라고 남 누워 있는 곳에 오고 그러나. 정말 예. 내가 물론 자네보단 잘생겼지. 뭐 어찌되었든 추억의 얼굴 중 하나 마주하니까 기분은 좋구만. 뭐 하나 물어봄세. 네, 물어보세요. 앞으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니야. 오늘은 좀 졸리고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해주게. 네. 나는 좀 눈을 붙여야겠어. 내일 그 답을 꼭 들려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편히 주무세요. 네,
네, 그러면 그 브룩스 형사님도 좀 주무시고 하니까 LBC 카페로 다시 돌아가서 방송국으로 돌아가서 이 철철 교주님과 이 브룩스 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룩스 형사님의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 모습에 가깝죠. 3월 3일이면. 아, 그렇죠. 이 3월 4일에 브룩스 형사님이 이제 눈을 새벽에 감으셨으니까. 네, 새벽 4시에 그렇죠. 눈을 감았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의 말년과 죽음을 목도한다는 게 좀 그렇죠. 경험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들에 대해서도 좀 애정이 있지만 저는 약간 피어스 브룩스 형사에 대해서 좀 애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겼거든요. 이 방송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걸 노력했던 분이라 약간 어떻게 뭐 그분이 아니면 그 주변 사람도 우리 방송을 듣지는 절대 않겠지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헌사 같은 방송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 대본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 앞에다가 포 누구, 포 브룩스 뭐 그런 거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영어로.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대본을 받아서 조금 이제 수정을 하는 과정에 그 아까 앞으로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겠나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고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자는 장면을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냥 여운을 이렇게 남기고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으면 제가 잘 모르지만 스티브 브룩스 형사님은 범존능에서만 보니까 이러이러한 분들인 것 같아요라고 약간 헌사 비슷한 느낌을 담는 게 뭔가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제가 답을 쓰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 주시고 거기다 달아달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화밖에 되지는 않지만 뭐 더 자세하게 달아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찾으시면 자세하게는 안 나와도 뭐 간단하게 나오니까. 피어스 브룩스 형사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고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화려한 프로파일러들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형사고 현장에 있었던 분이라 어떻게 보면 역사에는 좀 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 영국 드라마 닥터 후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시즌 7에 그 과거로 가서 고흐를 만나요. 근데 이제 고흐가 사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흐를 잠깐 평소에 그 한창 고민하고 있던 그 시절의 고흐를 타임머신을 태워서 현대로 와서 파리에 있는 고흐 박물관, 그러니까 고흐 전시전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큐레이터한테 고흐가 있고 그 이제 닥터가 큐레이터한테 고흐는 어떤 사람인가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큐레이터 당연히 현대 사람이니까 그렇죠. 고흐는 뭐 색감이 뛰어나고 뭐 자신의 아픔조차도 뭐 색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뭐 뛰어난. 그러니까 고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몰랐지만, 약간 물론 이제 드라마고 고흐가 실제 고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사망을 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헌사를 하는 느낌이 나서 저는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스티브 브룩스 형사님도 실제는 이미 사망을 하신 분이시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청취자분들한테나 방송을 하는 저희한테는 좀 약간 남기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또 생각이 났었고, 그다음 뭐 좀 어떤 이제 한 드라마에서 어떤 하나의 사람이 사망하는 그 임종을 어떤 같이 지키고 있었던 주인공의 모습도 생각이 나서 또 이제 좀 대본을 만들면서 좀 감회가 새롭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바이캡을 소개하는 정도로 해서 대본을 쓰다가 이 피어스 브룩스 형사에 굉장히 감정이 좀 몰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좀 애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뭔가 자기 철학, 자기 신념에 의해서 일을 하고 세상에는 좀 덜 알려진 물론 피어스 브룩스 형사님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런 분들의 애정이 있어서 또 쓰다 보니까 또 너무 몰입해요. 그리고 또 가짜는 또 노년 연기를 해가지고 또 누를 끼쳤네요 제가. 뭐 후기지만 이제 좀 최대한 웃지 않으려고, 최대한 웃지 않으려고 일부러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얘기를 했었고. 시청자들은 얼마나 웃었을까. 이제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제가 이런 연기에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피어스 브룩스 형사 같은 경우는 기록도 많이 남긴 사람이고 실제로 일도 많이 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말년에
걸린 병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저는 또 이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 자식들이랑 그 아내분은 잘 살고 계세요. 그러겠죠. 네, 네, 물론 그렇겠지만 여전히 잘 살고 계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이 도서관에 있다는 얘기도 실은 그 아들의 증언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는 항상 도서관에서 범죄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면서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언급된 게. 형사가 도서관에 있는 이미지가 많이 상상이 되진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일을 하기도 바쁘인데 남은 시간을 다 그러니까요. 도서관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형사 일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도서관에 가서 박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자기 시간은 없었다고 봐야죠. 이제 그러다 이제 은퇴해서 이제 가족들의 품에 있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렇죠. 그렇게 된 네.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살짝 조금 무겁네요. 좀 무겁네요. 끝내가는 입장이긴 한데 뭐 지난주 같이 이제 뭐 지지난주 같이 뭐 존 더글라스랑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했던 약간 그런 분위기랑 약간 완전 극과 극이어서 그렇죠. 지난주 것도 혹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었어요. 존 더글라스. 존 더글라스의 실제 이야기를 기반한 내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혹시라도 그냥 얘네 뭐야 뭐 소설 쓰네 이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의 그 존 더글라스의 연기는 좀 뭐 과장이 그렇죠, 돼 있을 수 그렇죠. 네네, 있겠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내용 자체는 다 사실에 기반해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 노년의 피어스 브룩스, 그렇죠. 피어스 브룩스의 임종을 보고 온 오슬록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프로파일링 혹은 범죄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은 연쇄살인 엑스파일의 스피노프 방송이고 여기 제가 하고 있죠 이거. 내가 그냥 스푼오프라고 그러니까 스피노프 많이 하셔가지고 스피노프 방송이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을 보면서 이거 엑스파일에 다뤘던 내용인데 해가지고 엑스파일로 가서 다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감사하고 LBC 방송 오셔서 꼭 한번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뭐 틈틈이 광고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